오늘 박정희 편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이야기,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이제 끝나고 몰락하는 과정, 김재규 중정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이 등장하는 모든 과정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박정희 편 2개 정도로 나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오면서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시켰다, 경제성장 잘했다, 또 국민을 위하기도 했으나 본인의 독재를 위해서, 본인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굉장히 꼼꼼하시고 섬세하신 각하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경제성장을 열심히 한 것이다. 분명히 이거는 잊으면 안 되는 게, 각하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다. 정말 섬세하시고 꼼꼼한 각하다. 이거를 잊어선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은, 전두환 씨랑 관련되어 있는 하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하나회가 육사 11기예요. 전두환 씨, 노태우 대통령 등등등등 육사 7기, 8기, 9기들이 박정희 정권 초반에 대부분 최측근들이었어요. 높은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고요. 김종필 씨라든가 등등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언젠가 본인에게 반기를 들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1963년부터 이 육사 11기를 위주로 만들어진 하나회를 밀어줍니다. 그게 바로 각하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시고 섬세한 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자, 어찌되었든 박정희 정권은 본인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천년만년 해먹기 위해서 멀쩡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만들기도 하고, 잡아조지고, 사형도 때리고,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독재적인 헌법도 만들고, 그러나 경제성장도 여러 가지 했다. 라이벌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집어 던지려고도 했고, 정말 별의별 섬세하고 꼼꼼하신 것들을 행하신 박정희 각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시간 바로 직전에는 유신헌법이라는 엄청난 독재적인 헌법까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와이프 영부인인 유경수 여사가 죽습니다. 어쩌다 죽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1974년 8월 15일에 광복절 행사가 있었어요. 이날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사망합니다. 그죠? 유명한 사건이에요. SBS나 MBC나 굉장히 그 탐사 보도로 유명한 프로그램들에서도 유경수 여사 사망에 대한 과정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제 다뤄왔는데, 이 광복절 행사가 있었는데, 1974년 8월 15일에 광복절 행사, 매년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그죠? 이때는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했었어요. 1년의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 1974년 8월 15일에 광복절 행사를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축사를 하든 뭐하든 합니다.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이 행사를 했었다고 해요. 자, 근데 범인이 지금 문세광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교포야. 일본에 살던 조선인이죠. 이 문세광 씨가 나이가 어려요. 당시 1951년생.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나이가 적진 않겠으나 1974년 기준으로 51년생이면은 이 사람 당시 한국 나이로 24살이야. 만으로 22살, 23살인 거예요. 나이가 젊은 편입니다. 자, 근데 1번, 이 사람이 총알을 5발을 장전해 갔어요. 그 실제로 광복절날 박정희 대통령이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연설하는 영상이 있어. 유튜브나 인터넷에. 그걸 실제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단상에서 이제 연설하고 있는데 뒤에는 경호원들하고 뭐 유경수 여사랑 몇몇 사람들이 막 이제 앉아있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하는 도중에 퍽 소리가 납니다. 뭔가 총소리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의자가 좀 세게 부딪히는 그런 소리로 들리거든요. 문세광이 본인 총에서 주머니를 꺼내다가 지 허벅지에 갈긴 소리예요. 총을 지 허벅지 빵꾸 나는 소리야. 저 소리가 5발 중에 1발을 쐈어요, 자기 허벅지에다가. 자, 그 다음에 단상 쪽으로 이제 쏩니다. 쏘는데 불발이 나요. 2번째 총알은 이제 불발이 나가지고 나가리 됐고, 3번째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서 그 연설하던 그 단상이 있어요. 거기에 쐈는데 딱 명중이 돼요. 근데 이제 각하께서 아래로 딱 이제 머리를 숙여가지고 이제 안 맞는데, 그 다음 4번째 발이 그 단상 뒤에 있는 태극기 쪽, 그 배경 쪽으로 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아무도 안 맞았어요. 그 다음 마지막 5발이 유경수 여사 머리를 그냥 뚫어버려요.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유경수 여사가 사망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죽은 건 죽은 건데, 이거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배후가 누구냐, 이거. 배후 문세광이라는 사람의 배후, 뒤에서 이 사람을 조종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라고 시켰는데 엄한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까? 유경수 여사를 죽이러 가진 않았겠지. 얘도 어쩌다 보니 유경수 여사가 죽은 거잖아. 이게 원래는 박통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일본 정부도 수사를 했어요. 우리나라만 수사를 한 게 아니야. 왜? 문세광이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일본도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일본의 수사 결과랑 한국의 수사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서 수사한 결과는
조총련. 이제 조총련 얘기가 나옵니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줄여서 조총련이라고 해요. 이 조총련이 시킨 거다. 조총련이 뭐 하는 곳이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 사람은 아닌데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인데 옛날 과거부터 이제 일본에서 살게 된.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사상을 원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실전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 거 같아요? 이거 북한 아니에요. 일본이야.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조총련 건물에서 한 행사야 이게. 일본에 있는 조총련 건물에서. 마인드는 북한이나 거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양반들이. 조총련이 문세광의 배후에서 문세광이 일본 살았으니까 그 조총련이 문세광한테 시켜가지고 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도와줘가지고 문세광이 한국에 들어가는 것도 도와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게끔 이제 도와줬다. 한국의 조사 결과는 이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문세광 개인의 단독 범행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실제로 한국에 건너왔잖아요. 일본에서. 건너오기 전에 이미 유서를 쓰고 와요. 일본에서. 본인 이제 본가가 일본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 내용을 보니까 1인 독재 타도가 한국의 혁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는 지금 죽음이냐 승리냐의 혁명 전쟁의 기로에 지금 서 있다. 이런 살짝 중이병 감성의 멘트를 유서에 썼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유서가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저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국의 혁명, 독재를 타도하는 그런 혁명을 만들기 위해서 박정희를 내가 제거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일본은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정부는 뭔 개소리냐. 배우가 있다. 배우는 조총련이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조총련이 아까도 봤지만 이런 사진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렇게 대놓고 일본이란 국가 안에서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 김정은 동지의 융도 아래 이러면서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얘네를 도대체 왜 내버려 두냐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을 우리나라에선 감히 할 수 없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지만 이런 행동까지 표현의 자유로 오프콜스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정부가 지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일본 정부야. 굳이 내가 북한이랑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트러블을 일부러 만들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로 북한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인종차별, 인권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선 택도 없는 소리인데 남북한 대치 상태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얘기에서 좀 벗어나지만 북한을 추종하는 조총련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이 조선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조선인들이 어떤 특정 행동을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선 택도 없지만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일본이 얘네들을 일부러 이제 깔아뭉개고 저런 시설을 개박살내고 이런 거를 했을 때 일본인들은 본인들과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본인들과 다른 민족이면 아예 인종차별 존나 개쩔고 인권 문제도 일으키고 막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애들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의 기준이 아니고 과거에 1950, 60, 70년대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에서 다시 이제 그 일본이란 국가가 다시 들어섰어요. 일본이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그 과정 초기부터 자기들하고 조선인이 다른데 쟤네가 북한을 추종하는 건 잘못됐지만 쟤네들을 우리가 다 진압하고 이제 꺼지라고 막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막 이질을 하자니 인종차별 인권 문제랑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방관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피곤한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조졌겠지. 근데 일본 정부랑은 상관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얘네가 일본에 북한의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북한을 만들겠다. 일본에. 일본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우게 이런 건 아니거든 또. 얘네를 굳이 조져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거나 피곤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본은. 엮이기 싫어서 내버려두는 그런 느낌이에요. 북한 대사관이 지금 한국에도 없죠. 남한에도 없는데 일본에도 없어요. 북한이 얘네가 지들하고 사이가 더러우면은 설치를 안 해. 그런 게 있어. 수교를 안 한 거죠, 공식적으로. 근데 일본도 북한하고 소통할 창구가 필요하거든. 얘네야. 조총련은 일본 안에서 북한 대사관 대행업체 역할을 해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를 통해서 북한과 소통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이유에 의해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조총련,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러 갔다가 엄한 사람 유경수 여사를 죽인 문세광, 이 문세광의 배후에 이 조총련이 있다는 얘기가 한국의 수사 결과에서 나왔다. 근데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살던 제1교포 2세입니다. 옛날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미 이제 부모가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사카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에 이제 공산주의에 좀 심취를 했어, 이 사람이. 자, 그러다가
1972년에 조총련에게 포섭이 됩니다. 이 사람이 조총련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다르고 아다른 겁니다. 조총련에 들어가서 난 이제 조총련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행사도 가고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조총련과 접촉이 된 거예요. 네가 남한에서 저 박정희라는 아주 그 독재하는 저 잘못된 사람이 있지 않냐. 네가 저 사람 제거하고 남한의 혁명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로 꼬셨든 뭐하든 뭐 해가지고 조총련하고 아무튼 접촉이 돼서 조총련이 문세광한테 돈도 주고 그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리고 총은 또 어디서 났냐. 지가 살던 오사카 경찰서 파출소에서 세벼왔대. 조금 좀 짜치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조총련하고 접촉했다고 해서 조총련이 총까지 막 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공안 검문 검색이 중요해.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나라 남한에서 이제 문세광을 잡아가지고 이제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이제 조총련한테 돈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왔고 이제 돈을 가지고서 이제 활동했다 한국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일본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문세광이 조총련한테 돈 받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한국 수사 결과에서는 나왔는데 일본 정부는 저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조총련 관련해서 따로 다룰 일이 있으면 해드릴게요. 대략적으로만 짧게 얘기 드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에 살던 문세광이 한국에 남한에 가서 그런 짓을 했으니까 자기들의 그 행정과 치안 문제 이슈도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를 인정하면 본인들의 국력에 도움이 안 돼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문세광 저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광복절 행사 때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개나 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광복절 행사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제 축사를 하는 그런 데는 다 검증된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 그리고 검문 검색도 통과해야 되고 총기나 이런 거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저기를 어떻게 들어갔냐는 거죠. 문세광이 조총련한테 돈을 꽤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지가 머물고 있던 호텔에서 엄청나게 고급 승용차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돈도 내고. 이 검은색 포드 20M입니다. 미국 포드차야. 현대자동차랑 미국 포드사가 기술 제휴 계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포드 자동차를 좀 이제 복붙해서 좀 찍어낸 차예요. 굉장히 비싼 차야. 근데 굉장히 고급차입니다. 당시 저 포드 20M 운전사한테 문세광이 무려 10,000원을 줬대요. 당시 소주 한 병이 65원이었습니다. 소주가 153병 값이야, 저 10,000원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거 싼 돈이 아니에요. 문세광이 그 운전기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충동의 국립극장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내가 VIP처럼 보여야 되니 네가 운전석에서 내려가지고 뒷문 딱 열어서 내가 딱 내리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렸다는 거지. 국립극장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딱 봐도 저 양반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경호원들이 막았는데 일본어로 샬라샬라 하니까 경호원들이 이거 씨발 괜히 우리가 막았다가 위에서 이 기들아 조인트 까면서 일본의 VIP신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어디서 막 처막냐고 하면서 개까이느니 그냥 들여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 경호원들도 말단 경호원들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들여보낸 거예요. 당시에 그냥 정말 엄청난 경호 실패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촌스러워서 외국말을 한다. 외국인도 서울에서도 흔하게 볼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1970년대 중반인데 백인, 흑인, 뭐 일본인 뭐 이런 코앞에 있는 외국인들조차도 요새는 홍대 가면 거의 외국이라며요. 명동이나.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거야. 저 때는. 외국말을 막 하니까 이거 VIP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경호원들이 지들 멋대로. 그 단상에서 유경수 여사가 총 맞는 과정이 있으면은 총알 5발이나 나가가지고 마지막 5번째 발에 유경수 여사가 이제 맞은 거 아닙니까? 트럼프 경호할 때도 보셨겠지만 경호원들이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총소리가 났어. 그러면 온몸을 던져서 막아야 돼요. 일단은 온몸을 던져서 이 VIP를 막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야. 그죠? 우선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그 총소리 나자마자 경호원들도 총 들고 문세광이한테 쏘려고 난리지 유경수 여사를 막아야겠다, 각하를 막아야,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엄청난 경호 실책이야 정말로. 저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호 전문 인력이라던가 전문적인 경호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던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문세광이 현장에서 체포돼서 나중에 이제 재판받고 뭐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세광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내가 조총련한테 속아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른 바보 새끼다.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한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조총련이 시켰다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권이 독재 정부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박정희 정부 때의 조사 결과에서 이런 유언이 나왔다고 정부 발표로 나오면은 항상 이거 100% 오피셜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이제 참 안타까운데 신뢰도가 이제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
빠지니까 환장할 일입니다 이게. 어찌되었든 유경수 여사가 74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슬펐겠죠, 그죠? 본인의 이제 와이프가 죽었으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박정희 개인의 감정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정치인 박정희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아닙니까? 박정희 개인은 슬펐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저게 박정희 개인, 정치인 박정희에게는 굉장한 이득이었어요. 유경수 여사가 죽자마자 수많은 학생 시위, 점점 거세지는 학생 시위가 주춤합니다. 국민 전반적인 연민 분위기가 형성돼요. 저 여사님이 돌아가시고 마치 뭐 명성황후가 죽은 그런 느낌으로 막 그때는 거의 북한이야. 북한에 김정일이 김일성이 죽었을 때 막 국민들이 막 수령님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유경수 여사 죽었을 때 카퍼레이드 하는 거 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거의 북한이야 그때만. 그 국민 전반의 연민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를 계기로 결과적으로 박정희 개인은 슬펐을지 모르지만 정치인 박정희는 한시름을 놓게 되는 또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 유신헌법, 독재헌법, 저 독재 박정희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라는 학생운동 분위기. 영부인의 사망 이후에 희석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총련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반공과 멸공으로 똘똘 뭉치는 이런 과열된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고요. 유경수 여사 사망 이후에 박정희 유신헌법 1인 독재 체제가 지지기반이 단단해지는 계기가 또 됩니다. 그리고 또 일이 있었죠. 경호실장이었던 경호 책임자 박종규 경호실장, 여맨 왼쪽이에요. 박종규 경호실장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이게 젊을 때 사진인데 박종규 경호실장이 이번에 당시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그 경호 책임을 지고 나가리가 됩니다. 자, 아이러니한 거는 박종규 경호실장이 나가리 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권력과 여러 민심과 모든 게 진짜 이 박종규라는 경호실장이 나가리 되는 순간부터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소장, 투스타였던 박정희 소장이 5.16 쿠데타 일으켰을 때 사진을 보면은 왼쪽에 박종규 경호실장이 있고 오른쪽에 차지철이 있습니다. 그죠? 후임으로 박종규 경호실장의 후임으로 이제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경호실장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권 국가 정부의 망국 지름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물론 이 시점에 각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던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차지철 때문이다. 우리 각하는 위대하시고 똑똑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차지철 저 인간이 유경수 여사 죽고 나서 각하 옆에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각하께서 제정신이 아닌 게 변한 것이다. 전부 다 차지철 때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차지철 씨가 유명합니다. 대통령한테 아부를 잘했다. 굉장히 충성스러웠다. 이제 이런 거로 굉장히 유명한데 근데 성격이 진짜 이게 참 말씀드리기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완장질이 너무 심했어요. 대통령 옆에 있으면서 실제 대통령한테 할 말은 해야 되고 각하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당신이 뭔데 각하 말씀이 하늘이고 각하 말씀이 당연한 그 진리인데 당신이 뭔데 그런 식으로 각하의 말에 토를 달아. 뭐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일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당신이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차지철 경호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환장하는 거야.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람이 그렇게 쉴드 치면은 님자 말이 맞아. 이번은 차지철 경호실장 말이 맞는 것 같아. 다들 이제 물러가고 다음에 또 보고하도록 해. 이러면서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락골이 이제 개판이 나기 시작해요. 유경수 여사가 사망했던 74년 8월 15일 이후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새로 들어서는데 그리고 나서 76년도에는 중정부장이 새로 들어옵니다. 바로 김재규 중정부장이죠. 오늘의 주인공들이에요. 오늘의 주인공들 김재규 중정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 그리고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은 뭐 경호실장 저거 그냥 경호나 하는 사람 자리인데 뭐 그렇게 난리야?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경호실장은 그냥 경호실장이 아닙니다. 차차 말씀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기가 막히실 거예요. 박정희 정권 때 누가 뭐래도 가장 강력한 권력, 대통령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대통령의 오다를 듣고 다양한 공작도 하고 개수작도 부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 곳은 누가 뭐래도 중앙정보부입니다. 그죠? 근데 이 중앙정보부뿐만 아니라 각하한테 보고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대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 중에 박정희 각하랑 가까운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뭘 좋아했냐면요. 역시 꼼꼼하시고 역시 섬세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랑 경호실장이랑 군대 내의 몇몇 세력을 일부러 경쟁을 시켰어요. 일부러 충성 경쟁을 시킵니다. 이 충성 경쟁 과정에서 뭔가 뽀록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바로 나가리 시키고 새로운 애 뽑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섬세하시고 꼼꼼하시고 본인이 천년만년 해먹기 위해서 정말 뛰어나신 똑똑한 총명한 머리를 갖고 계셨던 분이 각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무의미해져 가요. 점점. 차지철 경호실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경호실장 되자마자 자꾸 정부의 장관이라던가 중앙정보부장이라던가 이런 높은 사람들이라 이 사람이랑 싸움이 나는 거야. 예스맨이거든. 각하가 말씀하시는데 당신네들이 뭔데 자꾸 돌을 달고 자꾸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점점 판단력이 흐려져 가기 시작해요. 유경수 여사가 사망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었는데 마침 차지철이 들어와가지고 포텐이 터진 거냐, 이건 말이 다른데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요. 이미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드는 순간부터 조금 갈피를 못 잡아 이 양반이. 그때부터 이미 정신이 조금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해져 가는데 차지철 경호실장이 들어오고 유경수 여사가 죽고 이 과정, 이게 좀 더 시너지가 됐을 것 같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판단력이 흐려져 가는데 박정희 대통령 말년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내가 박정희였어도 저 당시에 저런 일들이 사방에서 터지면 제정신이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자, 우선 미국과의 관계가 개판이 났었어요. 일단 미국은 박정희라는 한국의 권력자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다가 뽀록이 났죠. 이제 그것도 사실 똑같았겠지만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을 만들어서 천년만년 자기가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해먹으면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를 했을 줄 알았거든요. 안 그런 거예요. 생각보다 안 그랬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 걸 가지고는 개발했는데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본인이 독재하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지랄하진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코리아 게이트가 가장 문제입니다. 자, 이 코리아 게이트가 뭐냐? 한국의 박정희 정부가 중앙정보부를 시켜서 미국에 있는 로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줘요. 미국의 실제 상원, 하원 국회의원들한테 아니면은 정부에 있는 국무부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가서 돈을 줍니다. 돈을 뿌려요. 이게 미국 정치계를 팔칵 뒤집는 사건으로 터집니다. 그게 코리아 게이트거든요. 이게 터지고 나니까 미국 내부에서 어떤 여론이 생기냐면은 감히 저 동아시아에 뭐 어디 있는지 듣지도 못한, 거의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콩알만한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 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의 연방 상원 하원 의원들과 국무부의 뭐 장차관이나 어떤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을 쥐고서 흔들라고 해. 이것들이 돌았나 지금 이 씨부레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그런 거죠. 이 사건이 이제 76년에 코리아 게이트라고 이제 부르는 사건인데 1974년부터 박정희 정부가 미국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했어요. 몰래 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높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사건이 뽀록이 난 아주 그 메인 사건이 있었어. 미국의 닉슨 정부 때 존 나이데커라는 의회문제특별보좌관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의회문제특별보좌관 자리에 있던 사람, 존 나이데커. 이 사람이 한국에 방문을 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박종규 경호실장을 시켜서 현찰로 $10,000를 줍니다. 일하시는데 바쁘실 텐데 좋은데 쓰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존 나이데커한테 $10,000를 줘요. 그리고 이 존 나이데커가 청와대에서 그 $10,000를 받은 다음에 이제 나왔겠죠. 주한미국 대사관에 들려요. 주한미국 대사한테 그 돈을 건네주면서 당신이 이 돈 다시 청와대에 돌려줘라 하고서 미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10,000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970년대의 맥도날드 빅맥이 0.7달러였어요. $1가 안 됐어. 엄청나게 큰 달러야. 그 $10,000는 빅맥을 거의 한 15,000개 먹을 수 있는 돈이야. 빅맥을 15,000개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다. 자, 아무튼 간에 이거 안 받고 돌아갔어. 존 나이데커가. 박정희 정부가 끈질겨요. 민주공화당, 당시 박정희 정부의 여당이죠. 이 여당 국회의원 한 명을 미국에 또 보냅니다. 보내서 저 존 나이데커 사무실까지 가요. 당신네 선거운동 자금을 우리가 기부하겠다. 아, 좋은데 쓰시고 당신네들도 돈 필요할 텐데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존 나이데커 보좌관이 당시 닉슨 정부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한국의 박정희 정부가 미국 정부를 매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굉장히 이거는 안보적인 위협이다.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전략적인 정책을 수행할 때 한국의 로비에 의해서 매수가 돼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보고가 올라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등신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에서 로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게 그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라면서 미국의 정치인들한테 돈을 준다? 이거는 사실상 미국을 배신하란 얘기예요. 미국이랑 국가를 버리란 얘기고 미국이랑 국가에서 개망신 당하란 얘기고 이거 뽀록
나면 이제 진짜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미국의 닉슨 정부가 국민 여러분, 박정희가 자꾸 우리한테 돈 뿌리려 그래요 이러면서 막 알릴 것도 아니잖아요. 돈 안 받고 일단은 조용히 넘어갈 일이지 여기저기 뭐 떠들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간 거야 처음에는. 자, 근데 도대체 어느 경로인진 몰라도 1976년 10월 24일 워싱턴 포스트 1면에 서울 게이브 밀리언 투 US 오피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코리아 게이트에 대한 한국 정부가 우리 미국의 정계를 로비하고 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되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혀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지. 아니 뭐 씨부레 저런 쥐존만한 못 먹고 못 사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저런 새끼들이 감히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를 전 세계 초패권 국가 소련을 뭐 이제 밟으려고 하는 이런 미국을 뭐 쥐락펴락하려고 그래. 이것들이 돌았나. 미국 내부에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여론이 생기면서.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국가예요. 근데 왜 저거 가지고 난리를 쳤느냐? 박정희 정부는 공개된 로비를 안 했어요. 로비가 합법인데 미국은 로비법이 있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로비가 합법인데 지금 그만큼 밝혀져 있어야 돼요. 근데 물밑으로 그 뒷구녕으로 돈을 찌르고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 백로비를 한 거야. 백로비, 뒷구녕 로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로비의 성격 자체가 단순한 로비가 아니죠. 내가 기업인데 우리 기업이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이러는데 씨부레 왜 우리만 규제를 하느냐 이러면서 당당하게 로비했다 이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특정 초강대국한테 야, 미국 니네가 국제정치적 전략이 니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도 정하고 저것도 정할 텐데 그런 거 개무시하고 그냥 우리 한국을 위해서 좀 우리를 위해서 조금 싸바싸바 좋게 좀 해줘. 완전히 한 국가의 외교 전략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저런 뒷돈 찔러줘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미국이란 국가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야. 너무 한국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저건 내가 볼 때. 돈 요거 조금 찔러줘가지고 뭐 왜 이래 이거 하면서 뭐 찔러주고 막 이런 거로 돌아갔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이거는 너무 코리아 스타일이지 진짜. 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합법적 로비로 돌아가야 하는 건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시 미국에 있던 한국인 사업가 박동선 씨, 이 양반이 최근까지도 미국에서 유명한 로비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합법적으로. 재미교포인데 이 양반이 실제로 한국 정부의 오더를 듣고 매 1년마다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의 돈을 몇 년에 걸쳐서 90여 명의 미국 상하원 의원들,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전달했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터져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안에서 대박 사건이 돼가지고 미국 하원 의회에서 특별검사 특검 미국 하원에 특검이 꾸려져가지고 대대적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이게 당시에 엄청난 일이에요. 자, 근데 이제 박동선 씨는 나는 한국 정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 누구랑 관련이 있냐? 그거는 말할 수 없다. 어찌되었든 나는 한국 정부와 관련이 없다. 이제 이랬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전직 현직 의원들 실제 조사해보니까 32명한테 무려 85만 달러 어치의 선물이 제공됐다. 이걸 인정을 했어요. 박동선 씨가. 다만 한국 정부랑은 전혀 상관없다. 맞긴 한데 내가 돈 찔러준 건 맞지만 한국 정부랑은 상관없다. 어찌됐든 이 코리아 게이트라는 사건이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 미국이 자꾸 한국을 압박하고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얘기하고 자꾸 군비를 축소한다면서 한국에 불리해지는 얘기만 하고 달리 말하면 그 미국의 전략적인 정책들 박정희 정부의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박정희 정부는 본인의 지지율을 위해서 미국이 한국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게끔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들어보면은 괜찮은데 국가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미국과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해서 이걸 해야지 뒷돈을 찔러줘서 이걸 하려고 한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국가 개망신입니다. 국제망신이야, 국제망신. 솔직한 얘기로 박정희 대통령이 저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내에 한인 출신이든 누구의 로비를 받든 간에 미국 내의 정치인들이 한국 편을 조금 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매국노 새끼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요. 당시에 박통이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이런 좀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당시에 또 어떤 사건이 연쇄적으로 터지느냐. 1년 뒤에 바로 김영욱 씨가 나옵니다. 이분 아세요? 김영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6년 3개월 동안 혼자 1963년 7월부터 69년 10월까지 그 오랫동안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역사 중에서 가장 이제 오래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73년도에 런을 해요. 이 양반이 사실 오랜 기간 중앙정보부장 하면서 뒷구녕에서 해먹은 것도 있고 이 양반 라인 타는 사람들도 생겼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한국 내에서 영향력 본인의 이제 권력 이런 게 좀 생기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살짝 어떤 게 있냐면은 차지철 2 그런 느낌이야.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도 적이 너무 많았어요. 이래라 저래라 말 함부로 하고 지적하고 가르치고 뭐 삿대질하고 좀 완장질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주변에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양반이. 차지철은 그래도 각하를 위한 충심은 저는 정말 굳건합니다. 이런 거라도 했지. 이 양반은 그것도 아닌 거야. 겉으로는 그랬을지 몰라도 김영옥 씨가 점점 조금 기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김영옥 씨한테 계속해서 중앙정보부장 자리를 주면서 권력을 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서 빨아먹고 버려요. 너 그동안 중앙정보부장 오래 했고 이제 쉬어. 이제 그만둬라 이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해요. 김영옥 씨가 중앙정보부장 할 때 공작이라던가 학생들 잡아들이고서 막 누구 잡아다가 남산에서 조지고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근데 당시에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거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런 거에 끼스가 잤구나. 흠집이 잤고 나니까 김영옥 같은 사람들을 내치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민심을 다독이는 거에 도움이 된다. 요런 것도 이제 있었던 거죠. 이 양반이 내쳐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권력이 이 사람한테 집중되고 더 커져가지고 자꾸 설치고 이제 헛짓거리 하면은 청와대 안에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모로 쳐내야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감히 네가 나를 빨아먹더니 나를 이용하고 버려? 개 같은 거 쉬부레 그냥 이런 취급받고 내가 살아야 돼? 감히 나를 그냥 쉬부레 그냥 먹다 버린 뭐 껌마냥 그냥 써버리고 내다 버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객기를 부려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한국을 떠서 런을 했잖아. 런을 73년도에 한국을 떠서 런을 쳤는데 런 치고 나서 이제 박정희와 맞다이를 까겠다. 박정희 당신하고 내가 맞다이 한번 까보겠다 이거야. 어차피 나는 한국이 없다. 조까 어쩔 건데 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맞다이를 신청을 해요. 이 양반이 부정축제한 돈이 꽤 많은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정보부장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많아가지고 미국이라든가 해외에서 굉장히 호화롭게 살고 막 호화롭게 지낸 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양반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 앞서 말한 1976년 코리아 게이트, 이 코리아 게이트 사건 때문에 미국의 하원 의회에서 특검이 꾸려지고 이제 조사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국의 의회에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코리아 게이트 사건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의회에서 박정희 정권과 한국 정권에 대한 이런 특검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갑자기 의회에 나와서 내가 증언할 수 있다. 이런 거야 이제. 그러면서 난리가 나요. 프레지던트 팍 하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나 그냥.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머리가 어떻게서 그냥 이빠이 그냥 뚜껑 열리기 직전인 거야. 야마가 이빠이 돌아서. 니네 중앙정보부 정보부 니네는 뭐 했냐고 지금까지 일을 처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김영욱이가 저런 데 나오게 하느냐고 막.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와서 이 사람이 박정희의 사생활, 김대중 납치 사건의 전말, 하여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떠들어요. 진짜. 이게 이제 코리아 게이트와 저 김영옥 씨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증언하고 끝내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좀 빨아먹고 싶은 거 여러모로. 본인의 이제 이름도 알리고 싶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돈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써서 회고록을 내야겠다. 정말 디테일하게 다 써가지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 폭로하는 내용을 담아서 책을 내요 이 사람이. 이 책을 내는 거를 박정희 정부가 파악하고 야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든 회유해가지고 막아. 박정희 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김영욱 씨한테 무려 50만 달러를 줍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진짜. 빅맥이 80만 개?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큰 돈. 아무튼 간에 이 50만 달러를 줘요. 박정희 정부가.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저거 50만 달러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의 중앙정보부랑 김영욱 씨가 협의를 보는 게 있었대요. 이렇쿵저렇쿵 뭐 여기까지는 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돼서 그냥 회고록을 쓰게 됩니다. 결국 79년 4월에 이 회고록의 완성본의 축약본, 요약본이 일본에서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회고록 원본, 완성본 전체 다 이제 요약 안 한 거는 9월에 완성이 됩니다. 이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79년 9월에 이제 회고록 원본이 완성이 됐는데 김영옥 씨가 파리에 갔었어요. 그리고 실종됩니다. 10월에. 김영옥 씨 시체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파리에서 공중분해되고 끝났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 가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진실위원회 이제 특별조사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 여러 관계자들 증언도 모으고요. 최종적으로 이 김영옥 씨가 파리에서 이제 실종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증언들은 김재규 중정부장이 오더를 내렸고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움직여서 김영옥 씨가 파리에서 사망하고 사라진 거다. 실종된 거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는데 어찌되었든 근데 문제는 이걸 오더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오더를 내린 거냐.
거냐, 아니면 김재규 중정부장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알아서 중정부장 선에서 처리를 한 거냐, 이거는 분명하지 않다. 확실한 건 몰라요. 어찌됐든 김영옥 씨의 시체는 모른다. 관짝도 없고 무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1976년과 77년에 저런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김영옥 씨도 갑툭튀되고 각하의 머릿속 뇌구조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였으면 공황약 먹었어. 나였으면 공황약 제일 센 거 달라고 하고서 공황약 먹었어. 진짜 어땠겠어요. 환장하는 거야. 그냥 화병 나가지고 그냥 머리 뚜껑 열렸을 거야 진짜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1977년 1월 20일부터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누구? 각하의 어마무시한 앙수, 정말 서로 때려 죽이고 싶었던 그런 관계, 사사건건 지지고 볶고 뒤지게 싸웠던 지미 카터의 임기가 77년 1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재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향년 100세로 돌아가셨는데, 지미 카터 정권이 왜 도대체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이 양반은 도덕성과 윤리성 이런 걸 앞세워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자, 우선 지미 카터 정권 이전에 바로 직전 정권이 뭐예요, 원래? 리처드 닉슨이 처음에 당선되고 두 번째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상대 측 선거 사무실 이런 데를 도감청을 처해요. 이 사람이 그게 뽀록나고 이제 하야하는데, 이 사람이 나가리 되고 나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라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저 리처드 닉슨의 남은 임기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돼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게 지미 카터예요. 근데 저런 도감청 사건이라던가 닉슨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부패 의혹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도덕적이다, 나는 윤리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표방하면서 당선된 게 지미 카터인데, 이 사람이 절대로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코리아 게이트나 김영옥 씨가 증언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인권이 중요하고 도덕과 윤리가 중요한데, 한국 니네 진짜 기다리고 있어라 이거거든요. 아무리 미국이 외교를 할 때 상대 국가랑 관계가 중요해도 그 나라의 인권이 개판이면은 인권 회복시켜 빨리, 뭐해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인권이 회복돼야 공산주의에 안 빠진다. 그 명분이 좋잖아요. 인권과 도덕성, 윤리성 이거를 보장해야 한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을 거의 그냥 갈아 엎어가지고 그냥 갈아 넣어가지고 뭘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인권이 회복돼야만 여러모로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근데 문제는 이제 당시에 독재 정권들도 이제 이게 적용이 됐던 거죠. 지미 카터가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해요.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이제 죽기 몇 달 전이지. 이때 엄청난 환영식을 받으면서 들어옵니다. 만나자마자 이제 근데 환영식 받고 이제 기분 좋게 웃으면서 시작하자마자 회의실에 앉자마자 그 자리에서 2시간 반 싸웠대요. 지미 카터랑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국제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인권이 중요하고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니는 지금 인권 상황 똑바로 개선 안 시키고 박정희 너는 뭐하냐, 주한미군 다 빼주냐, 그러면은 이제 주한미군을 빼가지고 이제 남한이 공산화되기를 원하냐, 씨바 그래봐라 한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은 남한의 안보를 위해서 뭘 했냐, 이러면서 막 2시간 반 내리 싸운 거야 둘이. 이렇게 국제적인 상황, 박정희 대통령에게 닥친 코리아 게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김영옥 씨가 튀어나온 거, 그리고 지미 카터가 당선된 거, 이런 여러 가지가 박정희 대통령을 짜증나게 하고 있는데 국내 상황도 개판이었습니다. 과거부터 권력자들이 고대든 중세든 근대든 간에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의 꼬라지가 개판나고 권력의 균형추가 무너지면서 나라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졸라게 많아요. 물론 이제 그 박정희 정부는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죽여가지고 끝났다. 물론 죽여서 끝난 건 맞는데 왜 죽였냐는 거야. 왜? 그걸 알려면은 당시 대한민국의 국내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은요, 독재자 권력자로서 노력을 나름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독재자로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독재를 하고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야.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후보랑 박정희 후보가 71년 4월 대선에서 별짓거리를 다 했는데도 8%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했어요. 원래 이 8%밖에 차이가 안 난 김대중 후보와 붙었던 이 선거에 원래는 김종필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고 했었어요.
김종필 씨가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과 5.16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이었고 중앙정보부를 박정희 정권에서 굉장히 정보기관으로서 공작도 하고 선동도 하고 여러 가지에 갖다 쓸 수 있게끔 아주 그 조직을 야무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JP 김종필 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정희 정권 안에서 이 김종필 씨의 영향력이 커지고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최측근이고 박정희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당연히 김종필 형님이실 거다 하면서 김종필 형님 하면서 이제 따라붙은 그 정치인들도 졸라게 많았어요. 박정희 정권의 이 민주공화당 안에 여당 안에 신 김종필 씨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고 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서 2번 당선됐잖아. 그러면 당시 헌법상 대통령은 2번까지 하는 거예요. 당연히 3번째는 박 대통령이 안 나갈 테니 우리 김종필 각하께서 대선 후보로 나가셔서 이제 3번째 때부터 이제 바통 터치하시고 그러실 것이다. 김종필 씨를 따르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김종필 씨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하죠. 63년, 67년 2번 당선됐고 헌법상 2번까지만 된다고 써 있었고 근데 조까 하면서 3번째도 할 수 있다. 3선까지 나갈 수 있다 하면서 3선 개헌을 합니다. 이거를 하자마자 이제 김종필 씨를 따르던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대놓고 박정희 대통령이고 지랄기관에 아니 좀 뭐하는 거냐 3선 개헌은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같은 당인데도 반대했어요. 우리 JP 김종필 각하께서 대통령이 되셔야 자기들도 한 자리 장관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또 3선 개헌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나간다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지. 김종필 씨 입장에서도 짜증나고 김종필 씨를 따르던 정치인들도 자기가 자리를 받아야 되는 자리를 받을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사건을 듣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씨 측근들이 사조직을 만들어서 작당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 조사받게 하고 여러 명분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다 나가리 시켜요. 끌고 가고 그냥 뭐 조지고 그냥 뭐 개판 뭐 난리도 아니었어. 그리고 김종필 씨가 당시에 원래 민주공화당의 의장이었어요. 당대표 같은 거 당대표. 근데 이 민주공화당의 의장 자리에서 나가리 시키고 나중 가서 국무총리 자리 줍니다. 국무총리도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니냐. 그냥 국무총리는 앉아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꼬리 자를 때 나가리 될 사람인 거예요. 솔직히 높은 자리지만 말이 높은 자리지 파리 목숨이야. 파리 목숨.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안 좋고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때려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국민 여러분 제가 사퇴하고 쇄신하겠습니다 하면서 머리가 날아가야 될 표본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국무총리야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할로 이제 앉혀놓고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거나 해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박정희 정권 때의 민주공화당 정치인들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각하께서는 꼼꼼하시고 섬세하시고 정말 대단하시구나. 감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다음 대통령, 다음 정권, 다음 이제 후계자는 누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지금 나불거리거나 얘기를 하면 못되겠구나. 각하께서는 천년만년 해먹고 싶으시구나. 이런 거를 이제 수많은 정치인들이 꼼꼼한 각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런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뒤에 이제 별의별 공작과 선동과 별짓을 다 해가지고 김대중 후보로부터 고작 8% 앞서가지고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71년 4월에. 자, 근데 몇 달 뒤부터 당시 71년도가 조금 국내 상황이 좀 피곤했어요. 광주대단지 사건. 저번에 이제 박정희 편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미도 사건. 실미도에 있던 군인들이 버스 탈취해서 시내로 나와가지고 막 총 들고 좀 이런 시끄러운 일. 국내 안에 치안과 관련된 사건들 터지고 이런 데들이 자꾸 터지면서 야당에서 당시 이제 김대중 김영삼 의원이 속해 있는 신민당 이런 데서 박정희 정권의 내무장관, 법무장관, 경제장관들을 모두 해임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각각해서 또 의리가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꽂아놓은 장관들을 절대 나가시킬 수 없다. 국회의 민주공화당 사람들한테 저거 무조건 반대해라. 무조건 부결시켜라. 투표해서. 자, 그렇게 당시 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총 204석이었는데요. 민주공화당이 당연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여당이 113석이었고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89석밖에 안 됐어요. 5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도 민주공화당에서 113석이 반대를 하면 해임이 안 되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부결될 예정인 줄 알았는데 내무장관 해임 건의안, 경제장관 해임 건의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이 나왔어요. 민주공화당이 110세석이니까 110세석이 나와야 되는데 어딘가에 110세석이 없네요. 지금 이 부가 반대입니다. 가가 찬성이고. 그러면 이제 해임을 하겠다가 당연히 이제 야당만치 나오고 110세석은 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내무장관 해임 건의안은 107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무장관이 해임돼요. 부보다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박정희 정권의 내무장관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민주공화당 내에 김종필 씨 측근들이라던가 이 당의 핵심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당시 불만이 있어가지고 저 내무장관 해임안에 찬성을 던진 거예요.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기존의 김종필 씨 세력, 김종필 씨 세력을 조져놨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김종필 씨 세력 때 4인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4인 체제. 김성곤, 백남혁, 길채우, 김지 뭐 이름까지 외울 필요 없는데 이 4명을 중심으로 한 세력 때 김종필 씨 세력이 민주공화당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 자, 근데 4인 체제, 4인 세력은 김종필 씨 세력 저 사람들이 계속 우리 각하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계속 각하의 말을 딴지 걸고 쟤네들 문제가 많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 4인도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냐면은 일단은 김종필 세력을 나가리 시키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먹자. 각하한테 싸바싸바 하면서 일단은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일단 세력을 잡고 김종필 씨 세력은 다 빨리 나가리 시키자. 이제 요런 게 또 이제 생긴 거예요. 바깥으로 사용한 거야 결국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속이 훤히 보이는 소리를 해. 이 4인 중에 한 명이었던 김성곤 씨. 이 김성곤 씨가 75년도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각하 1975년 이후에는 내각 책임제로 개헌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임기가 4년이란 말이야 당시에. 원래 같으면은 1975년까지 임기니까 75년 이후에는 내각 책임제로 가자. 내각 책임제가 뭐냐면은 일본처럼 의원 내각제 이거로 가자는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75년도 이후에는 총리가 될 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나가리 하고 의원 내각제를 내서 민주공화당이 항상 다수당이 되게끔 중앙정부부도 동원하고 별짓거리 다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지지율을 빡빡 만들어내가지고 의원 내각제를 해가지고 총리를 계속 배출하자. 이제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단 거죠. 당에서 이제 저 4인 체제라고 불리는 김성곤, 백남혁, 김진만, 길채호 4명이 이제 실세가 되기 시작해요. 김종필 씨 세력을 나가리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의원 내각제로 가서 다수당만 만들어내면은 중앙정부부도 동원하고 별짓거리 다 해가지고 우리 4명이 이제 천년만년 해먹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참고로 이 김성곤 씨는 쌍용그룹 창업자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쌍용하면은 자동차 회사, 쌍용도 이제 KG 모빌리티라고 넘어갔는데 쌍용이 원래는 큰 회사였어요. 나중 가서 김종필 씨 회고록을 보면은 김성곤이 왜 저렇게까지 대놓고 각하 이제 꺼지시고 75년 이후에는 저희가 해먹을게요라고 대놓고 저렇게 감히 저런 말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김종필 씨의 주장에 의하면 김성곤은 본인이 쌍용그룹 창업자고 돈이 많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함부로 본인을 쳐내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김종필 씨의 주장인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박통이 김성곤과 그 주변 애들 싹 다 잡아들이려고 이제 오다를 내려가지고 당일 밤에 남산에 다 끌려갔대. 중앙정보부에 진짜 개패듯이 맞췄다고 하던데 정말 대박 사건은 뭐냐면은 유경수 여사의 오빠였던 유긴수 씨도 끌려갑니다. 처남인데 형님인 거지, 현황. 유경수 여사의 오빠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형님인 거지, 형님. 손이 처남인 거죠. 거의 뭐 이방원 느낌이야. 감히 나의 그 권력에 끼스를 내려고 하거나 이제 욕심을 쳐부리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본보기로 보여준 것 같아요. 당시 박정희 정부의 핵심 권력 4개. 그 외에도 여러 권력이 있지만 핵심 축으로 여겨지는 4가지 축이 있었어요. 자, 윤필용, 강창성, 이후락, 박종규 이렇게 4개로 나뉩니다. 윤필용 당시 이제 그 수도경비사령부의 지금은 수방사인데 수도경비사령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강창성 씨는 보안사령관이었고요. 이후락 씨는 중앙정보부장이었고 박종규 씨는 청와대 경호실장이었어요. 이 4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게 진짜 최측근들 아니면 안 주는 자리들이거든요. 왜냐면 박정희 본인이 5.16 쿠데타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수방사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저 수방사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서울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야. 저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새끼가 쿠데타를 또 일으킬지 모르니까 수방사가 중요한 느낌이야. 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둘 다 중요하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서울을 이제 사수하고 이제 이런 거에도 중요하겠고 어떤 새끼가 쿠데타 일으킬 때를 대비해서도 수방사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경비사령부의 사령관은 아무나 안 앉혔어요. 그리고 강창성 같은 보안사령관, 보안사령부가 지금 방첩사죠. 사실상 군대 내의 국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안사령관도 아무나 안 앉힐 거고 중앙정보부장도 당연하고요. 경호실장도 당연합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 말하다가 말았는데 이 청와대 경호실장이 지금은 경호처예요. 처. 경호실이 아니라 경호처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 경호실이라는 자리가 그냥 경호만 하면 되는 자리 아니냐.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진짜 대박이었어요.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항상
항상 붙어댕겨. 각하랑. 각하가 가장 의지하고 친하게 생각하고 각하가 항상 이제 그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청와대 경호실장인데 근데 저 사람들이 경호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정보 수집도 해요.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을 첩보 같은 것도 입수해가지고 각하 이번에 뭐 중앙정보부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꼰질르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하는 게 경호실장입니다. 각하에 바로 가까이 있으면서 언제든지 이 경호실을 이용해가지고 누군가를 조질 수도 있는 나쁘게 말하는 십상시 같은 건데 좋게 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위대죠. 친위대 이렇게 이제 권력을 4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참고로 수방사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미군의 통제를 받아요. 대부분의 부대가 미군의 통제를 지금도 받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미군의 통제를 안 받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군대 중 하나가 어디냐면은 수방사야. 수도경비사령부 현재 수도방위사령부. 미군의 통제를 그 당시에도 안 받아도 되는 군대 중 하나였어요. 여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 4개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앉혀놓은 건 알겠는데 박정희 각하 꼼꼼하시고 섬세하신 각하께서 정말 꼼꼼한 사람 이 4명이 서로 조지게 만들었어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싸우고 특히 뭐야 하면서 견제하고 이렇게 또 만들어 놓습니다. 정말로 꼼꼼하시고 정말 섬세하신 분이에요. 핵심은 보안사령부였는데 옛날에 이제 기무사로 불렸고 현재 방첩사령부인데 군대 안에 있는 국정원 중앙정보부란 말이죠. 군대 안에 있는 정보기관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 정보와 관련된 무언가를 수집하고 공작을 하고 이런 게 중앙정보부에서 하는 건데 오로지 박정희 각하를 위해서 군대 안에서 개기는 세력들 쿠데타 일으키려는 세력들 이런 애들 감시하고 거슬리나 싶은 애들은 잡아줘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는 보안사령부였다. 어찌되었든 군사독재 정부였기 때문에 참고로 윤필용 씨가 수도경비사령부의 사령관이 되자마자 보안사령부에서 이 수경사에 일부러 도감청을 하는 기기와 요원들을 배치해요. 윤필용 씨가 통화하는 기록이나 내용도 파악하고 당시 보안사령관은 강창성 씨가 아니고 김재규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나중 가서 최종적으로 이 4명의 축이 있었다는 건데 시기가 좀 다른데요. 윤필용 씨가 수경사령관이 됐을 때 도감청하고 그랬던 사람은 김재규 보안사령관이었어요. 김재규 중정부장이 중정부장만 했던 게 아닙니다. 보안사령관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조지고 그리고 진짜 각하께서는 꼼꼼하시고 철저하신 게 뭐냐면은 일부러 다른 소속들을 섞어. 예를 들어 중앙정보부장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그 바로 아래의 차장들은 공군사관학교 출신,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을 일부러 섞어요. 막. 아니면 기수가 다르게 섞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천년만년 본인이 권력을 잡고 절대로 언제 때가 되면 내려오시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못 내려오신 거다.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천년만년 해먹기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노력하신 분이 바로 각하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다. 자, 근데 이렇게 4개의 축, 윤필용, 강창성, 이후락, 박종두의 4개의 축이 형성되고 나서 이후락 중정부장이랑 윤필용 수경사령관이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내용일 거고 또 재미있어 하시는 내용인데 윤필용 씨가 당시에 각하께서 이제 더 늙고 노쇠하시기 전에 물러나시고 이제 후계자도 세워야 될 텐데 그 후계자로 우리 또 이후락 형님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술자리에서 요런 말을 한 거예요. 당연히 박통 입장에서는 저 말이 개거슬리겠지. 참고로 김재규 중정부장한테 총 맞았던 그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 나이가 63살이에요. 한국 나이 63살이면 한창 때 아니냐. 근데 1979년 기준 대한민국 남성의 기대 수명이 61.4세밖에 안 돼요. 박통은 이미 기대 수명을 거의 차거나 넘은 거예요. 물론 이제 윤필용 씨가 이 얘기를 한 건 70년대 초중반인데 50대 이제 후반이었다는 거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찌되어도 기대 수명이 몇 년 안 남은 시점이었다. 솔직히 윤필용 씨 말대로 독재자로서 후계자를 이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때예요. 그 독재를 하는 사람이 좀 짱구를 굴리는 사람이라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통이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후계 작업을 너무너무 안 하긴 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안 하긴 했습니다. 자기가 바로 후계자한테 내일 모레 넘길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누구한테 넘길 건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각도 보고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분명했다. 각하께서는 욕심이 정말 드글드글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되었든 당시 수경사령관, 수방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씨가 이후락 중정부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거죠. 다음 후계자로 이후락 형님 계시지 않느냐. 이 장면 관련해서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묘사를 할 때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 제작진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만드는구나 싶어요. 실제로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누가 나오냐면은 지금도 있죠. 서울신문. 당시에 서울신문은 이제 박정희 정권의 친위 언론사였는데 사실상 서울신문의 신범식
사장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민주공화당 대변인 했고 청와대 공보수석 비서관 했고 박정희 정권 때 문화부 장관도 했던 사람인데 당시에 이제 서울신문의 사장을 하고 있던 거예요. 골프 치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윤필용 씨가 이우락 중정부장 차기 후계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 말을 근데 신범식 사장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쪼로록 가가지고 다이렉트로 꼰질른 거냐, 아니면은 중간에 박종두 경호실장한테 얘기해서 박 대통령 귀로 넘어간 거냐, 이거는 좀 증언이라든가 말들이 좀 다른데요. 어찌되었든 박통의 귀에 윤필용 씨가 이후락이 후계자라고 얘기했다라는 말이 이 귀에 들어간 거는 서울신문 사장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윤필용이랑 이후락이랑 관련해서 싹 다 조사해 라고 이제 오더를 내립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저런 거 조사 잘하는 데는 중앙정보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저걸 중앙정보부한테 오더를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후락 씨가 중앙정보부장이야. 그럼 누구한테 오더를 내려야 돼요? 이럴 때 보안사령부가 필요한 거예요. 강창성 보안사령관한테 윤필용이랑 이후락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이걸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4명을 로테이션 돌리면서 조지고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윤필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윤필용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더라,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증언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박종두 청와대 경호실장이 이후락 중정부장을 싫어했다는 증언들이 좀 있어요. 여기 좀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싫어했을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합을 잘 봐야 돼. 박종두 경호실장은 이후락을 별로 안 좋아해. 강창성 씨도 윤필용이라고 봐준 거 아니에요. 이후락, 윤필용, 강창성, 박종두 이렇게 좀 둘둘로 좀 묶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좀. 박종두 경호실장이 이후락 중정부장을 싫어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후락 씨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후락이 옛날에 김일성이도 만났고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장 했던 사람 아니냐, 이제 이 정도로만 아는 건데, 이후락 씨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원래 군인이었어요. 일본 제국군 군인이었어. 43년도에 입대해가지고. 그래서 45년도에는 미군정 때 만들어진 군사 영어학교라는 데를 들어가요. 미군이 운영하는 일제강점기 때 군인했던 조선인들이라던가 군인 되겠다는 조선인들을 모아서, 장교 출신들을 모아서 영어도 가르치고 미군과 함께 훈련받고 그런 이제 학교를 만들어요. 저 군사 영어학교라고. 여기에서 이제 그 나온 사람이라 영어도 잘했어요, 이후락 씨가. 근데 그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후락 씨가 뭐가 되냐면은 중앙정보부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됩니다. 박정희 정부의 중앙정보부와 이승만 정권 때의 중앙정보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중앙정보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도. 규모라던가 일을 하는 범위라던가 여러 가지가 박정희 정권과는 차원이 다른데 어찌되었든 이승만 정권 때 있었어요. 이 중앙정보부가. 처음 만들 때부터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이후락 씨였어요. 이승만 정권이 나가리되고 나서 장면 총리가 들어서죠.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중앙정보부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중앙정보부 위원회로 만들어요. 여기에 실질적 책임자도 이후락 씨였습니다. 그러면 이후락 씨는 뭐야? 원래부터 군인이었는데 미국의 CIA라던가 이런 데랑 소통을 하던 사람이고, 저 중앙정보부 소속이면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그 이승만 장면 내각 내내 CIA랑 소통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락 씨가 중앙정보부에서 경력이 가장 많은 사람이야. 사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종필 씨가 5.16 쿠데타 일으켰을 때 미국이 이후락 씨한테 바로 전화를 해요. 박정희, 김종필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좀 정보 좀 달라. 그렇게 이후락 씨한테 연락을 해. 왜냐면 장면 내각 때 중앙정보부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이후락 씨니까. 근데 이후락 씨가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박정희 저 사람은 남로당 출신이고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빨갱이적인 어떤 그런 불손한 그런 게 있다, 이런 정보를 미국한테 넘긴 것도 이후락 씨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16 쿠데타의 주역이 아니야. 이후락 씨는 저 이후에 잡혀가고 잘리고 막 이래요. 근데 주변에서 이후락 이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CIA랑 소통해온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갖다 써야 된다,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다시 데려다가 쓴 거야, 이후락 씨를. 그러니까 이후락 씨가 5.16 쿠데타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박종두 경호실장이 이후락 중정부장을 싫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5.16 쿠데타 목숨 걸고서 씨발 쿠데타 일으킬 때 같이 할 때 함께 하지도 않은 새끼가 와가지고 중정부장까지 안고서 새끼는 뭔데 저렇게 높게 올라와 있어? 뭐 이제 이런 게 있던 거지. 자, 어찌되었든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윤필용 씨를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윤필용 씨가 저런 말을 한 게 사실이라고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쿠데타를 모의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음 후계자에 대해서 술자리에서 한 말이지. 박정희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조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윤필용 씨가. 솔직한 얘기로. 저 말을 한 게 73년도인데 박 대통령이 73년도에 꽤 예민할 때예요.
하루하루 이제 지지율이 개떡락하고 좀 그럴 때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윤필용 씨가 다음 후계자는 이우락 형님? 뿌뿌뿌 뭐 이러니까 이제 졸라게 거슬렸던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묘사한 걸 보면은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윤필용 씨를 좋게 좀 봐주자는 것처럼 묘사되는 거로 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사한 걸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어마무시하게 다 조졌어요. 봐주려고 하는 흔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다 조사했어. 그래서 결국에 강창성 씨는 윤필용 씨를 봐주려고 하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철저하게 다 조사했고 이런 것도 문제고 저런 것도 문제라는 걸 다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윤필용 씨가 결국 15년 때려. 그 말 한마디 술자리에서 잘못해서 15년 받아요. 물론 다른 구실들을 갖다 붙인 거지만 물론 실제로는 감옥살이를 한 2년 정도만 하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긴 하는데 어찌됐든 15년을 이제 때렸다는 거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윤필용 수경사령관이 전두환 씨랑 친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이제 친해서 젊은 시절 전두환입니다. 나중 가서 전두환 정권 들어서니까 윤필용 씨가 박정희 정권 때는 징역살이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한국도로교통공사 사장도 되고 막 그래. 윤필용 씨가 또 전두환 후배 잘 둬가지고 우리 전두환 대통령 돼가지고 내가 도로교통공사 사장도 한다. 기분이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자, 근데 강창성 씨가 윤필용 씨를 철저하게 어마무시하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군내 사조직이 발견됩니다. 그 군내 사조직의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회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두 분이 있어요. 그죠? 딱 보면 아실 겁니다. 그죠? 전두환 씨랑 노태우 전 대통령이 들어가 있던 조직이에요. 처음에 이 하나회가 어떻게 시작을 한 거냐면은 1961년 말입니다. 하나회의 시작을 알려면 61년까지 가야 돼요. 나중 가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 그게 아니야. 61년이면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시기입니다. 그죠? 장면 내각이 이제 나가리 되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육군사관학교 11기 전두환, 노태우, 손영길, 정호영, 권익현, 최성택, 백성택 등등등등이 모여가지고 조직한 겁니다.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몇 달 뒤에 조직됐대요. 바로 몇 달 뒤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6사 11기가 딱 주름 잡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6사 12, 13, 14, 15, 뭐 20기까지 기수별로 본인들의 말을 잘 따를 것 같고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줄 각 기수별로 5%씩만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6사 11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하나회 안에서 본인들이 가장 위에 있고 가장 위에 기수면서 그 아래에 이제 자기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또 우리가 또 걔네들도 도와주고 얘네들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거를 20기까지 기수별로 5%씩 이제 뽑아놓은 그게 하나예요. 굉장한 사조직입니다. 나중에 군내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사실은 이런 세력이.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윤필용 씨가 밀어줬었나 봐요. 6사 8기거든요. 윤필용 씨는. 근데 이제 윤필용 씨가 하나회를 왜 밀어줬을까? 좀 구려 보이지 않습니까? 6사 8기였는데 윤필용 씨는 또 나름대로 조직화된 이 후배들을 자기가 또 잘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써먹으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건 없어요. 윤필용 씨가 막 그걸 얘기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윤필용 씨를 조사하던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이 윤필용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더라. 대박이다. 진짜 대박 사건이다. 각하한테 가가지고 이제 빨리 이걸 보고를 합니다. 근데 각하께서는 꼼꼼하시고 섬세하신 각하께서는 이미 저 하나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젊은 시절부터 박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고 이쁨 받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전두환 씨가 저 하나회라는 조직에서 가장 윗기수의 핵심 멤버였고 근데 70년대 중반쯤 되면은 박 대통령은 본인의 권력이 언제 추락할지 하루하루 불안하고 공황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가 언젠가 올 것이다라는 거를 꼼꼼하신 각하께서 예상을 하셨을까요? 과거부터 비공식적으로 하나회를 남들 모르게 밀어줘 온 거예요. 이미 예진작부터 도와줘. 예진작부터 1963년 초부터 하나회를 밀어줬다는 겁니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일 때예요. 63년 초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그 첫 대통령 선거도 치르기 전입니다. 이때부터 하나회를 이미 진작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도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6사 11기생들이 각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이 조직,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라는 이 조직, 이거를 자기 세력으로서 군대 안에서 남들 모르게 키워놔야 나중에 윤필용이나 이우락이나 강창성 씨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다 나가리 됐을 때 얘네들을 내가 써야겠다. 이런 것도 염두를 했을 것으로 전락에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바다. 박 대통령 시기에 최측근들은 6사 8기가 많아요. 여기서 좀 더 아래에 있는 몇 기수지 그래봤자
겁니다. 그 몇 기수 아래에 있는 11기수를 일부러 키워서 나중에 견제를 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73년 1월에 준장을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장이 원스타입니다. 별을 다른 승진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에 육사 11기들이 있었어요. 저 육사 11기들 중에 전날 준장이 된 사람은 전부 다 하나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기수들도 별을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준장으로 계급을 빠르게 한 육사 11기 기수 중에서는 전부 다 하나회밖에 없었다. 저 박 대통령이 별다른 사람들 중에 전두환 씨한테는 도요타 크라운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세단이죠 당시에. 참고로 이제 당시 우리나라가 신진자동차라는 자동차 회사가 도요타랑 제휴해가지고 이제 복붙하는 국내산 크라운도 있었는데 전두환 씨는 이 국내산 크라운이 아닌 진짜 찐 일제 일본산 도요타 크라운을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수해 와서 씹어줬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윤필용 씨 조사 과정에서 이제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하나회를 발견하자마자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 하나회를 정말 개박살 내야겠구나. 국내 사조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각하를 위해하고 나중에 얘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모르는 척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해요. 그리고 1차 수사를 합니다. 1차 수사 때 이제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이제 서류를 들고 가서 각하 하나회 조직 1차 수사 결과입니다 하면서 보여드려. 그때는 이제 각하가 여기서 얘랑 얘 이거랑 이거 저거랑 저거 얘네들을 집어넣어 얘네들은 내버려둬 이제 이러면서 1차 수사 결과 때 이제 각하께서 꼼꼼하게 이제 초이스를 하시더래요. 근데 2차 수사 명단 때 이제 전두환 씨랑 노태우 전 대통령 이름이 있었대요. 그때는 이제 명단 거기다 두고 가. 강창성 씨의 주장입니다. 각하께서 2차 수사 때 이렇게 하시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군대 내에 군용 휘발유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다른 부대로 좌천이 돼요. 물론 이제 군용 휘발유를 횡령하면 안 되지만 저거로 좌천을 시킨다? 아 글쎄요 좀 저거는 조금 이유가 따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뭐야 지금 박 대통령 시기에 핵심 멤버 4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조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4명을 다 조진 겁니다. 지금 윤필용 씨는 이우락 중정부장하고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나가리 됐지. 강창성 보안사령관은 하나회에 대해서 조지려다가 나가리 됐어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김대중 납치 사건을 실패했죠. 결국에 일 처리를 똑바로 못했습니다. 그거에 책임지고 나가리 됐어요.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은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사망했어요. 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갑니다. 박정희 정권의 핵심적인 권력의 4대 축이었던 4명이 다 나가리 된 거예요. 다 새로 뽑아야 돼. 수도경비사령관도 새로 뽑고 보안사령관도 새로 뽑고 중정부장도 새로 뽑고 청와대 경호실장도 새로 뽑고 다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윤필용 씨랑 강창성 씨는 군대 안에 있는 거니까 군대 안에서 충성심 있는 사람으로 잘 뽑으면 되겠죠.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중앙정보부장하고 청와대 경호실장입니다. 이 2명을 이제 새로 뽑아야 되는데요. 자 이제 새로운 경호실장과 새로운 중앙정보부장이 나타났겠죠. 드디어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중정부장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올락이 시작됩니다. 인생동 반장 좋기 반리 성형 피부과 박경민 화이팅 컵에 당근 한다요 후원자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가로낸 댕다 최영인 주리송 크로스컵 정선촌도 시우필 러블리 20 정현리 한명쾌 도도도 아전가 호잉오빠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